먼저 전자출결부터 간단하게 하고요. 네, 이번 주가 3주 차네요. 네, 0004로 해주세요. 네, 이걸로 하시고 챕터 2를 나가고 있었죠. 네, 거의 아마 나간 것 같은데 그 뒷부분을 좀 마치고 그다음에 3장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다른 내용이 시작될 거예요. 2장은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좀 공학적인 내용을 다룰 때 계산이라든지 수치 계산, 방정식을 푼다든지 단위 변환,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그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내용의 복습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제 앞으로 그리고 약간 좀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넣어놓은 그런 내용이라서 그냥 차례대로 쭉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안다면 뭐 크게 문제없이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배울 때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다시 또 볼 거니까 약간 배경 지식으로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캘큘러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고, 그다음에 간단한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여기서 세웠었죠. 네, 이걸 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앞에서 봤던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워서 풀면 시간별로 어떤 농도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뭐 그게 사실 딱히 꼭 농도이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제일 일반적인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거예요. 어떤 약물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그 체내에서 약물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동을 하거나 반응을 하거나 그러면서 어떤 농도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농도의 프로파일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형태를 볼 수가 있다면 이 약물에 노출되는 양이 결국은 그 아래 면적이라는 거죠. 결국 수학적으로는 적분값, area under the curve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푸는 방법은 적분을 하면 돼요. 이건 다 써있죠. 굳이 필기 같은 거 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는데 물론 요 CP가 여기서 이제 시간에 따른 농도의 함수예요. 이거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 농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적분 방법이나 적분 값이 달라지겠죠. 제일 일반적으로 이제 풀었을 때 간단한 형태로 익스포넨셜 함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함수를 적분한다면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제 쉽게 적분이 되니까 특정 시간 구간에서의 면적을 구할 수도 있고 처음 초기값부터 무한대 사실상 이제 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거의 실질적으로 0이 될 때까지의 총 노출량을 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계산 예시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끝에 결과값만 볼 건데 K분의 CP0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CP0는 초기 농도. 보시면 여기 초기 농도고 K는 여기 있는 K죠. 그러니까 일종의 속도 상수예요. 약물이 제거되는 속도 상수. K분의 CP0의 값을 가진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수치적인 계산법들을 제가 뒤에 약간 보충 개념으로 보충 자료 개념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깊이 있게 할 수도 있고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원래 생각에는 후반부에 좀 수치 계산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좀 직접 해볼 수 있게 실습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업을 제가 수업에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여기 다 써져 있을 거예요. 수업 때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말했듯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이나 화공전산 또는 다른 화공양론, 공정계산 이런 수업들에 대해서 다 배웠었을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언급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퍼런시에이션이에요. 미분이죠. 미분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저희가 돼 있지만 수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한다면 혹시 이런 식으로 구했을 거예요. 미분, 수치 미분을 이제 difference approximation이라고 해서 차분이라고 한글로 아마 용어로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fx를 h의 스텝 사이즈로 이제 미분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fx 플러스 h에서 fx를 뺀 다음에 h로 나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죠. h 대신에 마이너스 h를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전방차분, 후방차분, 또는 중앙차분이라고 해서 플러스 h랑 마이너스 h를 동시에 쓸 수도 있었죠. 그래서 어느 걸 쓰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근데 이거는 따로 적지 마세요. 그냥 ex를 x는 1에서 이제 미분을 하면 앞에서 봤던 요 공식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제 나오니까 그럼 실제 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더 정확도를 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중앙차분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거는 그냥 각자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반대로 인테그레이션 할 때 어떨까요? 지금 미분, 적분, 미분 방정식 이런 거 푸는 거에 대표적인 수치 계산법들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목적은 대충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그다음 적분법은 이런 식의 함수가 있을 때 요 아래 면적, 아까 아래 면적 구하는 것도 나왔죠. 아까는 그냥 함수를 풀었지만 이걸 수치적으로 풀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면적을 구해야겠죠. 면적을 구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트래피조이달 룰, 사다리꼴 공식이죠. 사다리꼴 면적 구하듯이 구하고, 만약에 여러 구간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사다리꼴을 계속 면적을 합치는 식으로, 사다리꼴 면적을 합친다면 이 중간 부분은 2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분 값을 구하는 방법과 적분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다른 수치 계산법들을 좀 하나씩만 언급을 할게요. 첫 번째는 비선형 방정식, 일반적인 형태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고 싶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 fx라는 함수를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면은 요게 요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요걸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계산을 하면서 구간을 좁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어떻게 좁히느냐에 따라서도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바이섹션 메소드. 바이섹션 메소드라는 게 있었죠. 이분법. 그냥 반씩 쪼개면서 이 fx는 0을 만족하는 점이 들어가 있는 구간을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좁혀가면서.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요 구간 안에서 찾는 방법이고, fx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일반적인 방법이죠. 보통은 뉴턴 랩선법을 씁니다. 뉴턴 랩선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도함수를 구하고 이렇게 됐죠. 이게 0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서 다시 또 올라가서 도함수를 구하고, 0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서 다시 또 도함수를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확한 헬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넌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 이렇게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넌리니어 이퀘이션 말고 리니어 이퀘이션은 어떻게 풀까요? 리니어 이퀘이션은 선형 방정식이죠.
예, 선형 방정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렬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래서 행렬은 이제 뭐 이런 식의 선형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은 앞에 개수들을 모아서 행렬 A를 만들고, 예, 요 B1, B2 요걸 모아서 행렬 B를 만들고, 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 행렬의 답은 역행렬을 곱한 거죠. B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X입니다. 역행렬을 구해서 곱하는 방법은 뭐 엑셀을 간단하게는 엑셀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작은 행렬이라면 뭐 실제로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수치적으로도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한 것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수치 계산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계산을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분들 커리어에서 아마 계속해서 만나야 될 거고, 이거를 디테일하게 알아야 한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거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ODE하고 PDE인데, ODE는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PDE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아까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자연계의 어떤 물리학적인 시스템은 ODE 또는 PDE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봤던 것처럼 뭐 비선형 방정식이나 선형 방정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상당수 많은 경우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죠. 첫 번째 OD 디퍼런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경우는 기본적인 방법이 율러 메소드죠. 율러 메소드는 우리가 보통 테일러 시리즈라고 하는 요 공식에서부터 유래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라는 것은 T 플러스 H, F의 T 플러스 H를 일종의 근사치를 구하는 거죠. 그거는 FT에다가 FT에서의 미분값 곱하기 스텝 사이즈 H를 더한 거. 그 뒤로 이제 쭉 식이 이어지지만 이제 몇 차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 자르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형해서 풀면, 예, 그래서 여기 부분, 요 처음에 요항까지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 뒤부터는 5차항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변형을 하면은 요 미분 방정식, 초기 값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 미분 방정식을 쭉 순차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 율러 메소드가 기본적인 방식이라면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구현한 게 룬게쿠타 메소드라고 여러분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배웠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공식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테일러 시어럼에서 온 거고, 이걸 순차적으로 쭉 더해가지고 초이값을 할 때 순차적으로 쭉 미분을 방정식을 풀면 그 다음 타임 포인트에서의 값을 y값 또는 f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약간 좀 이게 이것저것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그냥 한 번씩만 얘기를 듣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나오니까. 자, 마지막으로 PDE예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ODE랑 큰 차이점은 Independent Variable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최소 하나 더 이상.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디멘전과 시간 함수로 풀 때 그러면은 뭐 t와 x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은 두 개 이상의 디멘전 x와 y에 대해서 풀거나 함수에 대해 들어가 있는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인데 그러면 이제 방정식 형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 PDE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Finite Difference Method고 또 하나는 Finite Element Method. 유한 차분법, 유한 요소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 구간을 쪼개서 풀어요. 구간을 쪼개서 푼다는 공통점이 있고, 더 일반적으로 유용한 것은 이제 Finite Element Method라고 하는데, 일단 Finite Difference Method를 설명을 하면, 이 방법은 아까 ODE랑 어느 정도 좀 공통점이 있어요. ODE 풀었을 때 그 테일러 시리즈 썼던 것처럼, 그 1차 미분식을 이렇게 구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세 항만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2분씩을 구한다면 2.2분씩은 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요걸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축에 요게 xj-1, xj, xj 플러스 1 이렇게 포인트가 나눠져 있고 요 각각에서의 함수 값을 uj-1, uj, uj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런 PD를 우리가 풀고 싶다. 요런 형태의 식을 아마 종종 봤을 건데 보통 디퓨전 방정식이라고 하죠. 네. 그 1차원에서. 그래서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는 그 농도를 x에 대해서 2.2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푼다면 지금 우리가 앞장에서 구한 게 뭐예요? 1.2분식하고 2.2분식을 구했죠. 퍼스트 오더 데리베티브하고 세컨드 오더 데리베티브를 구했어요. 그걸 이제 각각 대입을 하면은 좌측항과 우측항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기억해둬야 될 건 좌측항은 t에 대한 미분값이고 우측항은 x에 대한 미분값이니까 좀 달라요. 그죠? 예, 두 개가 지금 독립변수가 두 개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델타 t와 h를 한데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예, 요 식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보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식 유도는 조금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의미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요 식의 의미는 어떤 거냐. 자, 지금 기억해둬야 될 거는 요 J는 X축의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잠깐 앞장으로 갈게요. 네, 요거 XJ-1, XJ, XJ 플러스 요걸 얘기해요. 예, X축상의 위치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예, T 플러스 델타 T라는 건 시간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J가 위치, T 플러스 델타 T가 시간축. 그러니까 요 CJ T 플러스 델타 T의 의미는 J 위치에서의 T 플러스 델타 T 시간일 때의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수값을. 그것은 같은 J 위치에서의 시간 T에서의 위치. 요거는 알고 있죠. 초기값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초기값은 안다면 요 값을 알 거예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뮤, 여기서 뮤는 h제곱분의 델타 t 에다가 cj 플러스 1t는 아까 우리가 설명한 개념에 의하면 시간 t에서 위치 j 플러스 1에서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t에서 위치 j 플러스 1의 값, 요 값이죠. 예. 그리고 시간 t에서 위치 j 값, 시간 t에서 j-1 값. 그러니까 요 세 개는 결국 뭐냐면 요 차례대로 요거의 값이에요. 시간 t일 때. 예. 그거를 합친 거하고 뮤를 곱해서 CJT를 더하면 그 CJT에서의 그 다음 시간 값이 나와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유용하냐? 그럼 현재 시간 값의 모든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그 다음 시간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구하면 계속해서 다음 시간 포인트의 값들을 여러 위치에서, 모든 위치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전부 다 모아서 계산을 해보면 일종의 그 행렬식처럼 나옵니다. 네, 행렬식을 이용해서 쭉 일괄적으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Finite Difference Method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수학적으로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하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걸 갖고 실제 막 문제를 풀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Finite Element Method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 요거는 방법은 유용하지만 대부분 그 디멘션 축이 하나인 경우, 그러니까 X하고 T인 경우 지금 풀었죠? X하고 T인 경우는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디멘션 축이 예를 들어서 2차원이나 3차원이 되면 요거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 경우는 이제 Finite Element Method를 쓰는 건데 요거는 요 구간의 도메인을 나눕니다. 보통 이제 삼각형 모형으로 나누는데요. 삼각형 모형으로 조그맣게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풀어줘야 될 PDE를 조금 더 풀기 쉬운 간단한 형태의 방정식으로 변환을 해서 풀어요. 그래서 핵심이 여기 써져 있는데요.
PDE는 풀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PDE를 풀기보다는 algebraic equation, 일반 그 대수식이죠. 또는 OD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ODE는 훨씬 풀기가 쉽죠. 그래서 요런 ODE나 algebraic equation 형태로 PDE를 변환해서 푸는 방법을 finite element method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을 건데 하나만 알아두세요. 일단 strong form이라는 용어가 있고 weak form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strong form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는 일반적인 현미분방 정식을 strong form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의미는 우리가 해를 찾고자 하는 모든 구간에서 요 값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해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영역, 예를 들어서 0부터 t까지다. 모든 영역에서 요 식을 만족해야 돼요. 모든 포인트에서. 그죠? 그게 strong form입니다. 예. 말 그대로 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weak form이란 건 뭐냐? weak form은 요 미분식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하고 그 식을 만족한다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적분을 한 식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식철자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풀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적분을 하면 요 미분식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그, 차를 운전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과속 단속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60km 시속 넘지 말아라. 그러면 모든 포인트에서 모든 구간에서 시속 60km를 넘지 않는지를 체크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겠죠. 따라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구간 단속을 하는 곳이 있어요. 구간 단속은 일정 구간 사이에서 평균 속도만 넘지 않으면 돼요. 뭐 80km. 그러면은 설사 시속 100km로 달리다가도 훨씬 느리게 좀 가서 평균을 맞추면 단속에 걸리지 않죠. 마치 그런 거예요. 위크폼이란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값만 맞추면 돼요. 그럼 평균값만 맞추면 요 모든 포인트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냐. 사실이죠. 그러니까 위크폼이에요. 그런데 만약 위크폼을 요 인터벌을 굉장히 잘게 나눠서 그러니까 구간 단속을 하는데 구간 단속이 100m마다 있는 거예요. 평균을 내는 걸 너무 잘게 쪼개놔서 그러면은 결국은 모든 포인트에서 맞추는 셈이 되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스트롱 폼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풀면 깔끔하게 풀리지만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분을 해서 위크 폼을 만들고 그럼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에버리지를 찾는 셈이 됩니다. 이 에버리지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맞추는 거죠, 조건을. 그렇지만 그 구간을 굉장히 잘게 쪼개면 결국은 우리가 원래 찾고자 하는 스트롱 폼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다. 그게 finite element method예요. finite element method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서 하는데 이 삼각형을 작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정확한 해가 얻어지겠죠. 대충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뒷부분은 실제 약간 좀 적분한 거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여기 시틀럭스 이쿠에이션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2장 강의는 이걸로 좀 정리를 하고요. 제가 3장을 올려놨을 거예요. 3장 강의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1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제가 파일도 옮겨야 돼가지고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3장 강의로 좀 준비 안 된 사람은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하고요. 3장 준비 다 됐죠? 3장을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파일이 복사가 안 됐나? 그런 거네. 잠깐만요. 자, 내가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수업만 계속하면 조금 지겹기도 하고, 예, 뭐 그냥 흥미진작 차원에서 좀 수업과 연관이 있는 뭐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전 교재와 다른 것들 가끔 소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는 아니고 한 뭐 그냥 시간 될 때마다 아니면 챕터 넘어갈 때 주로, 예, 교재도 보면 중간에 그런 좀 흥미 위주 일거리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좀 이렇게 우연히 봤던 책 중에 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말로 하기보다는 제가 그 책에 있던 내용을 조금 옮겨 적었는데, 예, 뭐 복사를 한 건데 요걸 한번 그냥 흥미삼아 읽어보고, 제가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1장 인트로덕션에서 의학 발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우리가 봤죠. 그때 뭐 평균 기대 수명 얘기도 했었고, 의학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 이런 거, 중요한 좀 기술적 발전들 그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거를 다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감이 잘 안 나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것도 그렇죠. 스마트폰. 불과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어, 그 스마트폰 아이폰이 처음 나온 게 언제죠? 2000년대 후반인가요? 예. 그 전, 한 15년 전만 해도 어,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쓰는 형태가 전혀 달랐고요. 뭐 컴퓨터도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나이대에선 또 쉽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겪었으니까. 근데 저도 어, 10년 전에 어떻게 썼지? 막 잘 생각 안 나요. 심지어는 요즘 내비도 너무 일반적이어서 뭐 아는 길을 갈 때도 내비를 쓰는데 저는 그냥 막히고 이런 거 알려주니까. 어, 근데 그것도 사실 새로운 거였어요. 뭐 지도 보고 다녔고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어, 옛날에 진짜 어땠는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올 경우가 있는데, 요 책의 제목은 독살로 읽는 세계사라서 어, 약간 역사 이야기면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뭐 왕이나 귀족들 중에 독살로 죽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독살도 재밌는 주제고, 역사도 수업 시간에 배울 땐 재미없지만 이렇게 이야기처럼 읽으면 재밌잖아요. 아무튼 그런 책인데, 사실은 독살에 대한 얘기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은 경우에 독살이라고 생각됐거나 그 당시에 독살로 소문이 났던 어떤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다시 살펴보면 심지어는 그런 학회가 있더라고요. 유명인들의 사망 원인을 탐구하는 역사 속에 그런 약간 과학과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슨 약간 특이한 학회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매년 모여가지고 어, 좀 독살로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갖고 막 어, 이제 토론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뭐 밝혀진 역사적 뭐 문헌이나 이런 걸로 조사를 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발굴을 해서 이제 마치 과학 수사하듯이 이제 시체 발굴을 해가지고 막 연구를 하기도 한다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독살이라고 생각됐던 거가 알고 보면 이제 질병이었던 거죠. 뭐 전염병이었을 수도 있고,
예, 어떤 뭐 감염, 위생이 안 좋아서 뭐 걸렸던 걸 병이 걸렸던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예전에는 의학 기술이 정말 형편없었으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의학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학 기술이 없었을 때의 삶 또는 위생 개념이 없었을 때의 삶이 어땠는지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근데 어떤 부분은 내용이 굉장히 적나라해가지고 조금 불쾌할 수도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일부분을 가져왔는데 몇 가지 토픽 부분만 제가 재밌을 것 같은 부분만 따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각각 한 2, 30초 정도씩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얘기 들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화장에 대한 얘기인데 여성이 이렇게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뭐 욕망은 뭐 예전부터 있던 거니까 예전에도 화장을 했겠죠. 뭐 요즘도 많이 하고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을 막 얼굴에 발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유명 인물로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상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하얗게 보이는 초상화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화장을 했는데 화장하는 성분들이 비소가 섞인 성분을 발랐다는 거죠. 비소가 섞인 것도 있고 납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바르게 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왕이 바르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아마도 발랐겠죠. 유행이 됐겠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법에 대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부분도 얼핏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의학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오히려 죽으러 가는 셈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자면 그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얘기가 나와서 나폴레옹이 평생 건강했던 이유가 예, 의사가 하지 말라는 대로만 의사를 멀리해서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이 실제로 치료했던 치료법들을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멀리했던 게 알렉산드로스 대왕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실제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보면 아까 화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정말 온갖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바르거나 먹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 납, 수은, 비소, 안티몬, 금 같은 것들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먹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상한 성분들을 바르거나 먹이거나 했다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새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싶기도 하죠. 그리고 아마 확률적으로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의사의 치료를 받기가 쉬웠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병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오히려 이상한 치료법을 더 많이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여기 써져 있는 얘기 말고도 뭐 왕이나 귀족들이 고통스러우면서도 효과 없는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죽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는 위생과 관련된 참고로 미리 얘기하자면 여기는 좀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생관념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보면 성하고 궁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그 왕은 뭐 한 명이었을 텐데 궁전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지저분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계속해서 궁을 옮겨 다녀야 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좀 지저분하지만 한번 대충 보시고 근데 제가 로마 시대 그 고대 시대의 의학 지식과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는지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로마 시대 때 수도관이 발달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공중목욕탕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위생적으로, 보건 위생적으로는 훨씬 더 나았다. 예, 근데 로마 시대가 끝나고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써져 있어요. 그때 뭐 게르만족, 고트족이 침략을 해서 로마가 망하고 수도관이 이제 끊어졌죠. 유지 보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목욕을 할 수가 없게 됐고 수도관을 고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초기 가톨릭 교회가 요 뒷부분이 아주 어떻게 보면 충격적입니다. 목욕을 이교도의 타락한 풍습으로 규정한 후에 횟수를 주일이라고 선포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도 간단하게는 언급을 했었고, 조금 요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는 게 요 뒷부분에 써져 있어요. 이런 그 지금 충격적인 치료법, 위생, 뭐 화장법 이런 거 보면 정말 충격적이구나. 어떻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대에 보자면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후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뭐 갑자기 어떤 물질의 독성, 뭐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 알고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자면 간단하니까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 대부분은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에 비해 정말 오래 산다. 하지만 잘난 척할 처지는 아니다. 인류의 목표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삶이라지만 오늘날 우리의 생활 방식은 조상들 못지않게 생명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사용했던 납 화장품과 수은 관장제와 비소 크림을 비웃지만 미래 세대는 분명 오늘날의 화학요법에 경악하면서 우리가 왜 암이나 자폐증 혹은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이 담긴 제품을 사용했는지 의아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고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물질들 중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몸에 안 좋았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그 후세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나 근데 꼭 의학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 구조라든지 사람들의 사고방식, 뭐 정치 체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런가 하고 잘 그냥 넘겼던 일들이 나중에 보면 참 말도 안 되고 이상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끝까지 본인이 합리적인 어떤 태도라든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그 외부의 의견이나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지금의 대다수가 맞다고 해서 꼭 맞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시간이 또 애매해졌네요. 7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전에 보여준 건 제가 업로드는 안 했는데 혹시 뭐 나중에 자세하게 읽고 싶으면 올려달라고 하세요. 제가 이거는 책에서 그냥 베낀 거라서 아직은 올리진 않았어요. 궁금하면 뭐 책을 사서 보셔도 괜찮고 올려달라고 그러면 올려줄게요. 이 앞부분만 조금만 얘기하고 한 3분 정도 쉬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자, 요번 학기에 제가 강의를 할 순서를 제가 그 강의 엑서의 진도도 올려놨지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지금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내용이 1장과 2장이었어요. 지금 끝났고요. 3장, 4장까지는 좀 생물학적인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제목을 피지올로지, 생리학과 아나토미, 해부학 이렇게 했는데 뭐 해부학을 막 다룰 것 같진 않고 주로 이제 여기서 포커스는 우리 몸의 그 장기나 조직들이 어떻게 서로 관여하고 기능하는지 그런 내용을 주로
배울 건데, 시작은 이제 셀과 몰리큘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배우면 알겠지만 이제 셀과 몰리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 좀 생물학 관련 바이오 관련 과목을 들었다면 아마 접했던 내용일 거예요. 뭐 DNA라든지 단백질, 그다음 세포막 뭐 이런 거 내용이니까 좀 친숙하게 배울 거고, 요거를 그래서 간단하게 좀 풀고 빨리 좀 넘기고, 그 다음에는 일종의 생리학이죠. 그래서 장기 조직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 얘기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번 학기의 전반부에는 이런 생물학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 이 내용을 마치고 나면 조금 더 공학적이고 수학적인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배웠던 그 수치 계산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더 활용이 될 거고, 제가 의도하는 것은 지금 이제 배우는 이런 생물학적인 내용에 수학적, 공학적인 내용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예를 들어서 혈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혈관에서 혈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혈관 안에서 혈액 속도를 분석할 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유체역학이나 물질 전달, 확산 이런 방정식 배웠을 때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단 적용 대상이 생물학적인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겠지만, 그 점이 굉장히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고, 그게 단순히 재밌거나 뭐 중요해서가 아니고, 학기 초에 또 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공학자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이오 분야에서 일을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공학적인 지식과 생물학적인 지식이 적절하게 결합된 형태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자신도 좀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런 경력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생물학이나 뭐 일반적인 생물학이라든지 그런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거든요. 나만의 좀 특화된 게 뭘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분 정도, 지금 46분이거든요. 한 6분이나 7분 정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10분 후에. 그때 요 챕터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하고요. 여기 지각했다는 학생이 있는데, 여기, 예, 1교시는 이미 늦었고요. 예, 몇 분을 지각했는지, 지금 들어와서 얘기한 건지, 아까 들어왔는데 얘기를 못한 건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다음부터 지각을 했다 하면은 지각한 순간에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범위 안에서는 제가 지각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1교시 끝날 때 와서 지각했다고 그러면은 제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예, 오늘은 그냥 결석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결석 한두 번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그걸 일일이 막 점수를 깎지 않습니다. 결석 뭐 한 두세 번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다음부터 지각을 하면, 예, 뭐, 이렇게 수업이 방해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면 비공개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지금도 비공개로 얘기했는데, 어차피 비공개로 얘기할 거면 중간에 그냥 얘기하세요. 그 순간에. 예, 그래야 시간이 확인되니까. 자, 요 챕터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몰리큘과 셀, 좀 작은 스케일의 어떤 분자들과 세포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예, 티슈와 organ, 예, 조직과 장기,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지, 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 Physiology and Anatomy라고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둘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아나토미는 구조에 관한 얘기고요. 스트럭처. 피지올로지는 기능에 대한 얘기예요. 펑션. 근데 구조와 기능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 어떤 대부분의 구조물들은 어떤 특정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뭐 생물 시간에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장, 대장의 내벽은 예, 뭐 육모 구조가 되어 있어서 뭐 표면적을 넓혀준다. 예, 뭐 기관지에는 손모가 있어서 먼지들을 잡아준다. 이런 구조와 기능이 깊은 연관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생각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좀 용어들 정리를 먼저 하려고 이걸 하나 넣어놨어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사람 몸의 그림이죠. 예, 사람 몸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매할 때가 많아요. 예,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안티리어와 포스티리어가 있고요. 이거는 앞쪽, 뒤쪽을 의미합니다. 레터럴이라는 건 옆쪽을 얘기해요. 예, 요 크게 이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디스탈, 프록시멀 이런 뜻이 있어요. 디스탈이라는 것은 먼 쪽이에요. 어디서 먼 쪽? 몸의 중심부에서. 그러니까 팔을 기준으로 하면 손끝이 디스탈인 거고요. 요 어깨 쪽이 프록시멀 쪽인 거예요. 네, 알겠죠? 그다음에 뭐 다른 얘기도 있어요. superior, inferior. 이거는 원래 영어 뜻은 뭐 우월하다, 저기 뭐 열등하다 그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위쪽, 아래쪽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쓰이냐면 어떤 장기나 조직들의 어, 그 위치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예, 왜냐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매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proximal tubule, distal tubul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용어 설명을 했고, 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한 티슈 하이어라키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하이어라키라는 건 위계 질서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위아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순서가 어떤 분자들,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들 위주로 배우겠죠. 그 다음에 세포. 그럼 세포들이 모여서 티슈가 되고, 조직이 되고, 예, 조직이 모여서 이제 올간, 장기가 되죠. 올간, 장기가 모이면 사람 전체 몸이 되는 거고, 예, 역순으로 보자면 이제 사람 몸, 바디를 올간 시스템, 이거는 장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소화기관, 호흡기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장기, 티슈, 셀, 몰리큘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하이어르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요 구성물들이 모여서 더 큰 조직들을 만드는데 그런 구성물, 개별 구성물의 기능이나 구조가 전체 조직의 기능이나 구조와 연관이 있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서로의 연관관계,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 우리가 DNA를 배운다. 그럼 DNA 자체에 함몰이 돼서 워낙 뭐 원래 구조도 복잡하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함몰이 돼서 더 큰 그림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DNA가 어떻게 모여서 세포 안에서 기능을 하고 그 세포가 어떻게 작동해서 전체 조직이 되고 조직이 사람 몸에서 어떻게 또 기능을 하는지 그걸 연결된 상태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또 여러 번 강조를 할 겁니다. 자, 그다음 세포를 구성하는 몰리큘들은 일단 세포는 여기 베이직 유닛, 그리고 요 챕터랑 요 다음 챕터까지도 아마 필기할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개념과 단어 위주들이라서 제가 필기할 부분을 남겨놓지 않았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그냥 쭉 읽다 보면은 좀 지루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세요. 예, 가만히 보기만 하면. 세포는 일단 생명의 기본적인 단위고 또 언급했었죠. 현미경이 개발되면서 처음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크기가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눈으로는 안 보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저가 보통 이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근데 배율이 아주 높지 않아도 한 10배, 20배 정도만 확대를 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찍 봤죠. 물론 세포들도 종류마다 크기가 좀 다양합니다. 자, 세포에는 오르가닉 몰리큘, 유기 물질들과 물, 60% 이상, 70% 가까이 물이 있습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셀들로 되어 있고 가장 작은 생명체 단위입니다. Unit of Life예요. 그리고 모든 셀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오르가닉 컴파운드, 유기물질이라는 것들은 탄수화물, 이건 영어로 써져 있지만 다 뭔지 알죠?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리피드, 지질, 단백질, 핵산, 뉴클레이스, DNA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미량 원소들, 보통 뭐 미네랄이라고도 하고 이온들로 존재하고 있죠. 각각 그 유기물질의 종류별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아시는 거예요. 예, 기본적인 생물학 공부를 했다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슈거의 폴리머죠. 네, 그래서 이당류, 다당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식물의 경우에는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셀룰로스 같이. 동물에서는 뭐 식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에서는 주로 에너지 메타볼리즘, 에너지 대사를 담당합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당류죠. 아까 단당류, 다당류 얘기했습니다. 모노사카라이드. 리피드는 지질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패티 애시드와 글라이세롤. 다음 장에 아마 구조를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예, 그냥 참고하라고. 지방산과 글라이세롤.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 하나는 다른 거와 다르게 하이드로포빅합니다. 예, 소수성 성질을 갖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트럭처럴 머티리얼에 유용하게 쓰여요. 셀 멤브레인에. 셀 멤브레인의 내부는 물이고 셀의 내부는 물이고 셀의 외부도 물이죠. 물과 물을 경계 지으려면 소수성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나중에 이것도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에너지 스토리지. 예, 단위 질량당 축적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여분의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우리 몸이. 자, 마지막으로 프로틴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아미노산의 폴리머고 보통 촉매 역할을 하는 엔자임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뭐 시그널링,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신호전달, 몸 안에서의 신호전달입니다. 호르몬 같은 거, 아니면 성장인자, 그리고 안티바디, 항체, 좀 뭐 항원 항체 검사하죠. 그런 것들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다음에 트랜스포터, 물질의 이동을 담당하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 이런 거 있겠죠. 산소의 운반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헤모글로빈이잖아요. 스트럭처럴 컴파운드도 있습니다. 뭐 콜라겐 이런 거, 아니면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거, 단백질 선 아니면 피부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빠진 게 헥산이죠. 헥산은 조금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구조를 넣어놨으니까 각각의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다음 패티 애시드, 팻, 그다음에 포스폴리피드, 이거는 하이드로포빅한 패티 애시드와 하이드로필릭한 포스페이크 그룹이 합쳐져서 포스폴리피드라고 하죠. 그래서 친수성과 소수성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레이어나 마이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 멤브레인에서는 이런 바이레이어 형태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리포좀이라고도 하고 마이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어떤 유효 성분을 요 안에 담아놨다가 이제 피부에 흡수가 잘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약물 전달체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가, 그 다음에 아미노산 구조도 여기 써놨죠. 요거 아민기와 카복실기 이렇게 해서 NH와 COH 이렇게 되어 있고, 펑셔널 그룹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20가지로 나눠진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여러 번 아마 배웠을 거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뭐 결국 이게 쌓이면 내용이 좀 꽤 많아지거든요. 전부 다 외워야 되나 싶을 건데, 너무 디테일한 거는 제가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실 외우긴 해야죠. 좀 너무 세부적이거나 디테일한 것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아미노산 이런 거 20가지를 다 외우라고는 안 하고요. 자, 아미노산 테이블이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헥산이 있습니다.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하죠. 네, 헥산의 기본 구조는 5카본 슈거하고 포스페이크 그룹하고 나이트로진 컨테이닝 베이스 4가지가 있죠. HGC 이렇게 이 3가지 구조물이 연결된 형태, 그리고 이 연결된 구조물들이 체인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를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뉴클레이크 애시드의 약간 변형물 중에 유전자 전달의 목적이 아니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이 에너지 커런시라는 표현을 썼죠. HP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DNA 구조에다가 여기도 사실 약간 다른데 리보스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데닌, 그다음에 포스페이트 그룹이 3개 달려 있죠. 3개 달려 있느냐, 2개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끝에 있는 포스페이트 그룹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토픽은 셀 멤브레인입니다. 셀 멤브레인이 외부와의 어떤 신호 전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의 기능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셀 멤브레인을 둘러싼 물질들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생물학적인 성분이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셀 멤브레인의 중요한 기능은 셀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 주는 거죠. 마치 중세시대 마을이 있으면 성벽으로 둘러싸이듯이. 근데 성벽은 마을을 구분도 해줘야 되지만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 문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세퍼레이션을 하지만 완벽하게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됩니다. 세퍼레이션을 하면서 또 세포의 기능에 필요한 물질들은 또 드나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멤브레인 프로틴이라는 것들이 달려 있고, 이런 멤브레인 프로틴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 멤브레인이 외부와 내부를 구분지어 주지만 또 외부와의 어떤 물질의 이동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 프로틴이라는 걸로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멤브레인 프로틴들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질병 치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 개발하거나 질병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멤브레인 단백질들을 연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리셉터라는 거가 있는데, 리셉터는 쉽게 말해서 안테나 같은 거죠. 외부에 어떤 신호가 오면, 대표적인 게 인슐린 리셉터입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인슐린이 세포에 가서 대표적으로 간세포나 근육세포에 가는데, 가서 바인딩을 하고, 바인딩을 한 물질이 이제 당을 흡수하도록 그 세포가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세포가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셉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셉터에 뭔가가 달라붙는 현상이 꼭 일어나요. 그러면 그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는 현상을 촉진시켜주거나 인위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저해를 시킨다면 세포나 조직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그거를 저해시켜줘야 될 거고, 어떤 필요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촉진을 시켜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인슐린을 투여하는데, 인슐린을 투여한다는 건 사실 인슐린 리셉터에 붙을 수 있는 물질을 투여한다는 소리예요. 인슐린 리셉터를 자극해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신약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리셉터 말고도 레코그니션 마커, 혈액형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온 채널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멤브레인 생각하면 이렇게 카페트처럼 깔끔한 그런 막 같은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모여서, 물론 이렇게 덴스하게 모여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존재를 동시에 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셉터, 이런 게 리셉터 역할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런 채널, 이건 뭐죠? 요거죠. 채널 같은 게 있고요. 이온 채널 또는 트랜스포터 채널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멤브레인에 이쪽에 붙어 있는 게 있고, 글라이코프로틴은 아까 얘기했던 주로 레코그니션과 관여를 해요. 혈액형 같은 거. 아니면 이쪽에 붙어 있는 게 또 있고요. 걸쳐져 있는 게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멤브레인을 아예 통과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셀 멤브레인의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오스모시스예요. 삼투압이죠. 삼투압이 뭔지는 아마 기존에서 배웠겠지만, 주로 이제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프로틴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온이나 단백질의 농도에 따라서 이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멤브레인이 있고, 세미 퍼미어블 멤브레인이죠. 물은 통과할 수 있는, 물에 어떤 용질이 솔루트가 담겨 있다면, 지금 보면 왼쪽이 더 농도가 높죠? 더 덴스하죠? 그러면은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게 오스모시스고, 그 삼투압, 오스모틱 프레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는 삼투압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오스모시스가 이퀄리브리움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 세포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안 그러면 세포 멤브레인들이 터지거나 쭈그러들거나 쉽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항상 오스모틱 프레셔가 평형을 이루고 있고, 이걸 만약 인위적으로 우리가 세포나 조직 같은 걸 꺼내서 실험을 한다. 그러면 그 실험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 오스모틱 프레셔를 맞춰줘 가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를 꺼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냥 일반 물에 넣었다, 증류수에 넣었다. 그러면은 세포 안쪽이 훨씬 더 그 오스모시스가 높기 때문에, 오스모랄리티가 높기 때문에 물이 막 들어가겠죠.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막 지금 땡땡해졌죠. 그래서 이게 하이포토닉한 상태고, 반대로 굉장히 뭐 소금물 같은데 농도가 높은 데다 넣어버리면 물이 다 빠져나가겠죠. 하이포토닉해지는 거고. 그래서 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 상황은 세포들이 다 손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소토닉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버퍼를 쓴다고 그래요. pH라든지 오스모틱 프레셔를 맞춘, 오스모랄리티를 맞춘 버퍼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평균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세포의 외부와 오른쪽 세포의 내부가 그 오스모랄리티가 맞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쳐보면 양쪽이 250mm이야만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특이한 점들은 각각의 이온 농도가 전부 맞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포 바깥쪽엔 나트륨이 세포 안쪽보다 훨씬 많고요. 칼륨, 또는 포타시움의 경우는 세포 안쪽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트륨과 칼륨, 칼슘 세부적으로 이온 농도가 세포 안과 밖이 맞지는 않고 전체적인 오스모랄리티만 맞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예제가 있는데 아마 앞장에서 봤던 그림 그 숫자를 사용해서 쓰라는 것 같아요. 몰리큘의 개수를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농도에다가 아보가드로 수 곱하고 볼륨 곱하면 실제 있는 몰리큘의 수 상당히 높죠? 세포 안에 있는 계산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칼슘 이온이 훨씬 더 칼륨 이온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이런 용해되어 있는 이온이나 단백질의 농도를 오스몰랄리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몰 퍼 리터 표현하듯이 오스몰 퍼 리터라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경우가 중요해요. NaCl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NaCl 1몰이 있으면 그 오스몰랄리티는 2배가 돼요. 2몰.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온 형태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다음 예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셀 볼륨이 1나노리터였는데 지금 보시면 안쪽은 지금 이온이 아니고 프로틴 농도로 표현을 해서 0.2몰 프로틴이 있고요. 바깥에는 0.1몰 수크로스가 있어요. 지금 안쪽이 더 농도가 높죠. 그러면 여기 부피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2배가 돼야지 오스모랄리티가 맞겠죠. 그러니까 셀 볼륨은 2배가 될 겁니다.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죠? 혹시 잘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금은 많이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빨리 넘어갈 거고 이 다음 챕터부터 조금 더 천천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example 프롬 문제입니다. 처음 셀 볼륨이 2나노리터고 0.2몰 있는데 0.2몰 NaCl 솔루션에 들어갔어요. 그럼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오스모랄리티가 2배죠? 0.4죠? 자, 그럼 이제 바깥쪽이 오스모랄리티가 높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얼만큼 빠져나가요? 반이 빠져나가서 농도가 2배가 돼야지 평형이 맞기 때문에 반이 빠져나가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셀의 경우로 한번 아까도 잠깐 봤지만 한번 볼게요. 두 가지를 따질 건데 아니요, 잠깐 다음 테이블인가? 예, 다음 장에서 차지를 여기서 오스모랄리티를 따질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250ml 오스몰인데 아까랑 숫자가 아마 동일할 거예요. 그거 보고 참고해서 쓴 거라서 음이온이 108, Na 플러스가 12, A 플러스가 100 이런 식으로 합치면 250이죠.
225, 250이고 일렉트리컬 차지를 따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오스모랄리티를 따진 거고 일렉트리컬 차지를 따지자면 지금 그 플러스는 지금 12하고 125를 합친 거죠. NA 플러스랑 K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처럼 써져 있지만 그림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고 NA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이온은 12 플러스 125. 어나이온, 음이온은 지금 정확한 차지를 모르니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죠. 대략 1.2라고 하고 CL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니까 5라고 하면 대충 이렇게 하고 108이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동일해지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그 전기적으로 꼭 중성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포들이. 그러니까 세포의 상태나 이런 것들 따라서 달라요. 물론 지금은 일렉트리컬 이퀄리브리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들을 이렇게 인트라셀룰라, 셀 안쪽이라는 얘기죠. 익스트라셀룰라, 셀 바깥쪽에 이게 이런 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오스모랄리티도 따져볼 수 있고 포지티브 차지를 따져볼 수도 있고 네거티브 차지를 따져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직접 뭐 예를 들어서 세포의 외부와 내부에 뭐 이온이나 단백질의 농도를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차지나 오스모랄리티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주어진 숫자로 어떻게 요 테이블이 나왔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좀 너무 빨리 나간 것 같아서 여기 한 1, 2분 정도, 2, 3분 정도만 앞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특히 그 오스모랄리티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볼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 2분 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와 관련된 좀 기본적인 사실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토플라즘과 organelle은 세포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소기관이라고도 하죠. 소기관 또는 구조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세포는 주로 뭐 동물세포, 식물세포, 미생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주로 이제 사람, 유캐리오틱 셀이라고 하죠. 사람, 동물세포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중심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 개의 소기관과 구조물들이 있고 이 모든 걸 사실 알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은 아마 알아야 될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을 거고 뉴클레우스, 골지체,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주요 미토콘드리아, 리보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ER 이런 것들 차례대로 제가 한 번씩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유캐리오틱 셀의 컴포지션,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사실 교재에 있는 그림 중에는 또 퀄리티가 별로인 것들이 있어서 좀 반복해서 그림이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교재에 있는 그림은 그대로 두고 제가 좀 퀄리티가 나은 걸 인터넷 검색하거나 다른 교재에서 가져다가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림이 좀 여러 번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표시된 게 또 그림들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취합해서 보시면 돼요. 반복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구조. 이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하나씩 구조물들을 얘기하죠. 뉴클레우스는 핵을 얘기하죠. 그래서 뉴클레우스도 그 안에를 또 뉴클레올로스, 뉴클리어 엔벨로프, 그다음에 포어는 구멍이라는 뜻이죠. 구멍들이 또 나 있어요. 왜냐면 DNA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 이제 DNA들 크로마틴 형태로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부정확하게 말했네요. DNA가 들어들면 안 되고요. DNA가 RNA가 된 다음에 들어들어야 되죠. DNA나 단백질은 들어들면 안 돼요. 요 안에 이제 보관돼 있어야지, DNA는. 그다음에 ER,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는 거는 요 뉴클레어스에 붙어 있는 칼슘 이온의 스토리지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포 안에서 칼슘이 필요할 때 여기서 나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DNA, 뉴클레어스에 있던 DNA가 RNA가 돼서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요 ER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가까운 쪽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 있고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한 거는 리보좀들이 막 붙어있기 때문에 러프해 보여서 러프라고 부르는 거고, 더 바깥쪽으로 올수록 리보좀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 되죠. 그 다음에는 골지체입니다. 골지체는 ER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을 받아서 일종의 패키징을 거치고, 특히 패키징이 필요한 경우는 외부에 시크리션이 될 때, 외부로 분비가 되는, 예를 들어서 성장 인자 같은 것을 방출하는 경우, 피부 같은 데서도 그렇고, 세포의 성장이나 분화를 촉진시켜주는 성장 인자들이 있어요. 또는 염증 인자 같은 것들도 있고, 많은 경우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런 일종의 시그널링 몰리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외부에 분비가 돼야 되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골지체에서 단백질들을 담아서 셀 멤브레인 바깥쪽으로 방출을 시킵니다.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을 담당한다고 보통 알려있죠. 또 하나 특이할 점은 그 자체 DNA를 가지고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목에 유전만 돼요. 그러니까 본인 몸에 있는 세포에서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전부 다 어머니한테서 온 겁니다. 목의 유전을 연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미토콘드리아 DNA가. 오늘 요 세포 내부의 구조물, 소기관들에 대한 설명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냐면은 잠깐만요. 한 두세 페이지 더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사이토스켈레톤, 이 부분은 나중에 조직 얘기를 할 때도, 왜냐면 조직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스켈레톤이, 사이토라는 건 셀을 의미하고요.
스켈레톤 말 그대로 뼈대, 해골이죠. 세포의 뼈대를 만드는. 세포는 그럼 동글동글 부드러운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 구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가방이나 보자기 안에 이렇게 막대기 들어가 있듯이 사이토스켈레톤이 들어있고요. 이 사이토스켈레톤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이크로필라멘트, 마이크로튜블, 액틴, 미오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약간 그 섬유 구조처럼 섬유가 이렇게 실이 꼬여 있잖아요. 섬유가. 그런 것처럼 단백질 구조들이 꼬여서 좀 단단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콜라겐도 그렇고. 역할은 아까 말했듯이 세포의 어떤 모양을 유지해주고 또 한 가지는 세포가 이동을 하거나 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이동을 할 때 흐물흐물하면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있어야지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듯이 이런 사이토스켈레톤이 세포들이 이동할 때 마이그레이션, 무브먼트가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근육이나 뼈처럼 움직임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포 사진을 찍을 때 개별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소기관들을 개별적으로 염색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사실은 염색약을 다 팝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위를 염색하고자 한다면 뉴클레어스를 염색하고 싶다 그러면 뉴클레어스만 특이적으로 염색하는 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넣어주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세포의 핵이 보이고 파란색. 사이토스켈레톤 여기는 지금 그 마이크로튜브라고 된 초록색으로 보이는 실처럼 보이는 게 마이크로튜브, 이렇게 끝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게 그거고, 그다음에 액틴 필라먼트라는 건 이 바깥쪽에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주는 바깥쪽 부분을 액틴 필라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부를 전체적인 내부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진짜 실이 막 꼬여 있는 게 그 안에 이렇게 다 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 실 전체가 이제 어떤 힘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세포들이 우리가 그냥 뭐 세포가 이동을 하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내부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고 이거에 또 그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많은 경우에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암이죠. 전이가 될 경우에 이 암 세포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네. 아니면 뭐 상처 같은 게 치료될 때도 그렇고 백혈구들이 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그 사이토스켈레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주로 유캐리오트 셀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여기서 프로캐리오트와 유캐리오트의 차이점을 대충 요약을 해놨는데 한번 요건 표를 한번 보세요. 아니요, 다음 장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셀 구조물. 이건 셀 구조 그림을 다시 하나 넣어놨으니까 이건 아까랑 똑같은 건데 여기 미생물 구조가 따로 들어가 있어서 하나 추가로 더 넣었고 제일 중요한 차이는 DNA가 이렇게 퍼져 있죠 안에. 뉴클레오이드라고 부르는데 뉴클레어스 안에 이렇게 패킹이 돼서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안에 그냥 막 일종의 둥둥 떠져 있는 것처럼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DNA들이 프로카리오트 경우에. 좀 시간은 이런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고 혹시 뭐 질문사항 있을까요?